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빨강머리엔 두 번째 낭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슈 커스버트는 밤새 앞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천천히 달려갔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난 아름다운 길이었다. 때로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전나무 땔감을 쌓아둔 곳을 지났고 야생 자두나무가 몽롱한 꽃을 늘어뜨린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다. 사과밭을 지날 때는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향내로 공기까지 달콤했고 지평선까지 멀리 비스듬히 경사진 목초지에서는 진주빛과 자줏빛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여름이 오늘 하루뿐인 양 작은 새들이 노래했다. 매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여행을 즐겼지만 여자들을 만나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네야 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게 예의였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보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자를 무서워했다. 수수께끼 같은 여자라는 피조물이 그를 남몰래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하기도 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다. 매슈가 괴상하게 생기기는 했으니까. 흉하게 생긴 얼굴, 구부정한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긴 철회색 머리카락. 20살 때부터 기른 연갈색 턱수염 등 사실 그의 모습은 20살 때나 60살인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때보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만 빼고는.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지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았다. 매슈는 너무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아담한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내놓고 기차역으로 걸어갔다. 긴 플랫폼은 거의 비어 있었다. 사람이라고는 플랫폼 맨 끝에 쌓아둔 지붕용 널빤지 더미 위에 앉아있는 소녀 하나가 눈에 띌 뿐이었다. 매슈는 그 아이가 여자라는 것도 간신히 알아챘을 정도로 아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재빨리 지나갔다. 그 아이를 쳐다보기만 했더라도 매슈는 아이의 경직된 자세에서도 뜨거운 기대감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거기에 앉아 누군가를, 아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여자아이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끈기 있게 기다리는 듯했다. 매슈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려고 매표소 문을 잠그는 역장과 마주쳤다. 그래서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물었다. 역장이 활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5시 30분 기차는 30분 전에 들어왔다가 떠났는데요. 그런데 어떤 승객이 당신이 데려갈 거라면서 여린 여자아이 하나를 내려놓고 갔어요. 플랫폼 지붕 널빤지 더미에 앉아있을 겁니다. 내가 여자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밖에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진지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상상할 거리가 많다고 하던데요. 평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슈가 멍하니 말했다. 난 여자아이를 데리러 온 게 아닌데 남자아이를 데리러 온 겁니다. 남자아이가 여기에 없나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시아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이 휘파람을 불고 나서 말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스펜서 부인이 저 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서는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신 누이가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니까 당신이 곧 데리러 올 거라고는 했는데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 근방에 숨겨둔 다른 고아는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군. 매슈가 힘없이 말하며 마릴라가 곁에 있어 이 상황을 수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이 태평스레 말했다. 저 애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쩌면 저 애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애도 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당신들이 바라던 남자아이가 고아원에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장은 배가 고팠는지 걸음을 재촉하며 나가버렸다. 불쌍한 매슈 혼자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수염을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여자아이. 더구나 고아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했다. 매슈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돌아서서 천천히 플랫폼에 있는 여자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매슈가 지나쳐간 뒤로 여자아이는 줄곧 매슈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도 매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매슈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설령 아이를 쳐다보았더라도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다. 아주 짧고 몸에 딱 달라붙어 무척 보기 흉한 누렇게 물든 하얀 혼방 원피스를 입은 11살 정도의 소녀였다. 색이 바랜 납작한 갈색 밀짚 모자를 썼고 모자 아래로는 숱 많은 새빨간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작고 갸름한 하얀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컸고 눈도 컸다. 더구나 눈동자는 햇살과 기분에 따라 초록빛이 되었다가 잿빛이 되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유난히 뾰족하고 도드라진 턱, 생기 발랄한 눈, 귀여운 입술과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입, 널찍하고 도톰한 이마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오갈 데 없는 소녀에게 흔하지 않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심한 매슈 커스버트는 괜스레 이 소녀를 두려워했다. 여하튼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슈가 자기를 향해 다가온다고 확신했던지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섰다. 햇볕에 탄 여인 손으로는 낡은 구닥다리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다른 손을 매슈에게 내밀며 말했다. 유난히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초록지붕집에서 오신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저씨가 오실 수 없는 온갖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기찻길로 내려가 저기 모퉁이에 보이는 커다란 산번나무에 올라가 밤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라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하얀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산번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잠을 자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대리석으로 꾸민 방에서 지내는 기분이지 않겠어요? 오늘 밤에 못 오면 내일 아침에는 꼭 나타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슈는 뼈만 남은 듯한 여인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자마자 곧바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마릴라에게 그 짐을 떠넘길 생각이었다. 어쨌든 어떤 착오가 있었더라도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역에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따라서 초록지붕집에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의문과 해명을 미뤄두는 편이 나을 듯했다. 매슈가 나지막히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어서 가자꾸나. 말은 저기 마당에 있다. 가방은 내게 다오. 아이가 선선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들 수 있어요. 무겁지 않아요. 가방 안에 제 물건이 모두 다 들어있긴 하지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정해진 방법으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들어야 해요. 제가 그 요령을 정확히 아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번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지기는 했겠지만요. 집까지는 한참 가야 하나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13km는 된다고 했거든요. 전 좋아요. 마차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저씨 가족이 돼서 아저씨와 함께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와도 가족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한 번도요. 고아원은 끔찍했어요. 거기서 4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고아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 거기가 어떤 곳인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저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스펜서 아주머니는 못된 짓이라 하셨지만 못된 아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짓을 하기는 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두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말이에요. 하지만 고아원에는 상상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고아들밖에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에 대해 상상하면 꽤 재밌기는 했어요. 옆에 앉은 친구가 사실은 백작의 딸인데 어렸을 때 못된 유모에게 유괴됐고 그 유모가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죽었다고 상상하면 재밌잖아요. 저는 밤이면 자리에 누워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빼 말랐는지도 몰라요. 정말 끔찍하게 말랐죠?
뼈에 살이라곤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팔꿈치가 움푹 들어갈 만큼 예쁘게 포동포동 살이 쪘다고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매슈의 길동무는 숨이 차기도 했고 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기도 한 때문인지 말을 멈추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 가파른 작은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언덕에서 부드러운 흙을 깊이 깎아 만든 길이었던 까닭에 양쪽 비탈에는 흰 꽃방울이 터뜨린 산번나무들과 희고 가냘픈 자작나무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1미터쯤 위로 늘어서 있었다. 아이가 손을 내밀어 마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다. 예쁘지 않아요? 비탈에서 길로 늘어진 저 나무. 온통 하얀 레이스 같은 저 나무가 뭐처럼 보이세요? 매슈가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다. 아이, 당연히 새색시죠. 새하얀 옷에 예쁜 안개 같은 면사포를 쓴 새색시 말이에요. 한 번도 새색시를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는 있어요. 제가 새색시가 되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너무 못생겨서 누구도 저와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몰라도 외국인 선교사라고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얀 드레스를 꼭 입고 싶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꿈이거든요. 저는 예쁜 옷을 정말 좋아해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눈부시게 차려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날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끔찍하게 낡은 이 원피스를 입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고아원 아이들 모두가 이런 옷을 입어야 해요. 지난 겨울에 호프타운의 한 상인이 고아원에 이런 면모 혼방직물을 300만화 기부했어요. 그 상인이 옷감을 팔지 못해 기부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호의해서 기부한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차에 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여긴다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금방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했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요. 상상할 때는 기왕이며 멋진 게 좋잖아요. 온갖 꽃과 하늘거리는 깃털로 장식된 커다란 모자, 금시계,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구두. 이런 상상을 하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이 섬까지 오는 여행을 마음껏 즐겼어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멀미는 전혀 안 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엔 멀미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물속에 빠지지 않을까 감시하느라 멀미할 시간도 없었대요. 저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아이는 본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그래서 멀미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헤매고 다닌 게 다행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배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내게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와, 저기에 벚꽃이 훨씬 더 많이 피었어요. 이 섬처럼 꽃이 많은 곳은 처음이에요. 저는 벌써 이곳이 좋아졌어요. 여기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섬에 사는 상상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정말로 여기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지 않나요? 하지만 저 붉은 길들은 정말 웃기게 생겼어요. 샬롯타운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붉은 길들이 휙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길이 왜 붉은색이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하면서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했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길은 왜 붉은 거죠? 매슈가 대답했다.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좋아요. 언젠가 꼭 알아내겠어요. 앞으로 알아야 할 온갖 것들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살아있다는 게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상상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말이 너무 많대요. 아저씨도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나요? 그렇다면 그만 입을 다물게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기는 하지만요.
매슈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즐기고 있었다. 말이 없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 매슈도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했다. 혼자서 다 떠들고 그에게 대꾸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다. 매슈에게 여자는 예외 없이 유쾌하지 못한 존재였고 어린 여자아이는 더더욱 그랬다. 그에게 한마디라도 건네면 그가 통째로 삼켜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듯 여자아이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치며 견누질하는 게 그는 싫었다. A번리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하는 여자아이들은 그랬지만 이 주근깨 투성이의 꼬마 아가씨는 너무 달랐다. 매슈의 더딘 이해력으로는 이 활달한 나이의 성격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웠지만 이 꼬마의 수다가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군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우물대며 말했다. 아니, 말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말하거라. 난 괜찮으니까. 어머나 너무 기뻐요. 저는 아저씨랑 제가 잘 지낼 거란 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을 땐 말해야 하고 아이는 눈에 뜬 보여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서 정말 안심이에요.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100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은 제가 허풍을 떤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표현하려면 허풍이라도 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쎄, 맞는 말인 것 같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중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제 혀는 분명히 목구멍에 단단히 붙어 있거든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집이 초록지붕집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아주머니께 초록지붕집에 대해 많은 걸 물어봤어요. 집 주변이 온통 나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기뻤어요. 저는 나무를 사랑하거든요. 고아원에는 나무라고 할 만한 건 한 그루도 없어요. 앞쪽에 말라빠지고 작디 작은 나무가 좀 있었고 그 주변에 눈속임으로 듬성듬성 심은 작은 나무들이 전부였어요. 나무들도 고아처럼 보였다니까요. 정말 그 나무들은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을 볼 때마다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 가엾은 어린 것들. 너희가 저 넓은 숲속에 다른 나무들과 함께 어울려 있고 이끼와 방울꽃이 너희 뿌리를 덮고 쉬는 물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또 새들이 너희 가지 위에서 노래한다면 너희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너희가 있는 곳에선 그렇게 자랄 수가 없구나.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 기분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단다. 오늘 아침 저는 그 나무들을 두고 고아원을 떠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저씨도 그런 것에 마음이 끌려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초록지붕 집 근처에 개울은 있나요? 깜빡 잊고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래, 바로 집 아래에 개울 하나가 흐른단다. 와, 멋져요. 개울 근처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개울 근처에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꿈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꿈이 이뤄지면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의 완전할 정도로요. 그런데 왜 완전하게 행복하지는 못하냐면요. 아저씨라면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시겠어요? 여자아이는 여유인 어깨너머로 따내린 길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한 갈래를 잡아들고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의 머리카락 색깔을 판단하는 데 익숙치 않았지만 이번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빨간색이잖니. 여자아이는 따은 머리를 다시 내려놓으며 오랜 슬픔을 발끝에서부터 모두 토해내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체념한 듯 말했다. 네, 빨간색이에요. 제가 왜 완전하게 행복하지 못한지 아시겠죠?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죽은 깨, 초록색 눈, 삐삐 마른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걸 상상해서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름다운 나무꽃잎 같은 살결을 가졌고 별처럼 반짝이는 사랑스러운 보랏빛 눈을 갖고 있다고도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빨강 머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이제부터 내 머리카락은 멋진 검은색, 갈까마귀 날개처럼 검은색이야 라고 생각해보지만 제 머리카락은 새빨간색이라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슬픔일 거예요. 전에 어떤 소설에서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빨강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주인공의 머리카락은 설화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살랑거리며 흘러내리는 금발이었어요. 그런데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어떤 이마예요? 어떤 이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저씨는 아세요? 매슈가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매슈는 철없던 시절에 소풍을 갔다가 다른 아이가 회전목마를 타자고 꾸덕였을 때 느꼈던 기분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든 간에 멋진 것일 거예요. 그 여자는 신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신처럼 아름다우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매슈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전 그런 상상을 자주 해요. 성스럽게 아름다운 것, 아찔하게 똑똑한 것, 또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 선택하라면 아저씨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 중에 제가 될 만한 건 없으니까요. 여하튼 제가 천사처럼 착해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아, 커스버트 아저씨. 아저씨. 어머나 아저씨. 스펜서 부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여자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슈가 뭔가 놀랄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퉁이를 돌자 그들의 눈앞에 넓은 가로수길이 나타났을 뿐이었다. 뉴 브릿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은 500m쯤 쭉 뻗어 있었으며 한 별난 농부가 오래전에 심었다는 굵직한 사과나무들이 가지를 크게 뻗어 완전히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머리 위로 어우러진 눈처럼 하얗고 향긋한 꽃들은 둥근 천장을 이루었고 커다란 나뭇가지 아래로는 자줏빛 황혼이 짙게 물들어 있었다. 또 저 멀리 앞쪽에는 물감을 쏟은 듯한 노을진 하늘에 햇살이 성당 복도 끝에 붙은 커다란 꽃무늬 창처럼 빛났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아이는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했다. 마차 의자에 기대앉아 야윈 두 손을 앞으로 모아주고는 고개를 들어 눈부시게 하얀 꽃들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다. 그 길을 다 지나고 뉴 브리지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여전히 넋을 잃은 얼굴로 멀리 해가 저물어가는 서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빨갛게 타오르는 노을진 하늘에서 어른되는 환상이라도 보았던 것일까. 부산스런 조그만 마을 뉴 브릿지를 지날 때는 개들이 그들을 향해 지저댔고 어린 남자아이들은 야유를 퍼부어댔다.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유리창에 어른거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마차를 몰았다. 그렇게 5km 남짓 갔을까.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아이도 침묵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원기왕성하게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마침내 매슈가 과감히 입을 열었다.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겠구나. 아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는 이유일 거라고 그가 나름대로 생각해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5km 정도만 더 가면 된다. 아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몽상에서 빠져나와 저 멀리에서 별을 따라 방황하던 영혼처럼 꿈에 젖은 눈길로 매슈를 쳐다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커스퍼트 아저씨, 우리가 방금 지나온 곳, 그 하얀 곳이 어딘가요? 매슈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대답했다. 가로수길을 말하는가 보구나. 그래, 예쁜 길이지. 예쁘다고요?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말도 그렇고요. 그런 말들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경이로웠어요. 그래요, 경이로웠어요. 상상력을 동원해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곳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여기가 꽉 찬 것 같았어요. 아이는 한 손을 가슴에 얹으며 덧붙여 말했다. 가슴이 좀 이상하게 아팠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아팠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아파본 적이 있나요? 글쎄다, 나는 그렇게 아파본 기억이 없는데. 저는 그런 적이 아주 많아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다니 그런 이름에는 아무런 뜻도 없잖아요. 그런 길이라면 뭐랄까.
하얀 환희의 길이라 불러야 해요. 상상력이 깃든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저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 이름을 지어주곤 항상 그 이름으로 생각해요. 고아원에 헵지버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애를 항상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더라도 저는 하얀 환희의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집까지 정말로 1.5km밖에 남지 않았나요? 기쁘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하네요. 이 길을 오는 동안 너무나 즐거워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끝나면 저는 언제나 아쉽거든요. 더 즐거운 일이 뒤따라올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즐겁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곧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집을 가져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집에 간다고 생각만 해도 다시 기분 좋게 아픈 것 같아요. 어머, 저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들이 언덕마루를 막 넘은 때였다. 그들의 아래로 무척 길고 구불거려 거의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눈에 띄었다. 다리에서부터 호박색을 띤 모래 언덕이 그 너머의 검푸른 바다와 연못을 막아버린 연못의 아래쪽 끝까지 물은 변화무쌍한 세계의 향연장이었다. 은은하기 이를 데 없는 주홍빛과 장밋빛과 영묘한 초록색, 그리고 뭐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기묘한 색들이었다. 다리 위쪽의 연못가에는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며 연못에 어둑하고 흔들리는 그림자를 던졌다. 연못 두 개의 이곳저곳에는 야생 자두나무가 하얀 옷을 입고 발끝으로 서서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려는 아가씨처럼 가지를 연못 쪽으로 늘어뜨렸다. 연못이 시작되는 늪에서는 개구리들의 맑고 구슬픈 합창이 들려왔다. 그 너머의 비탈에는 하얀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회색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다. 아직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집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매슈가 말했다. 저건 베리 연못이다. 아이,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저 연못을 그러니까 반짝이는 호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요. 저 연못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대는 걸 보면 안다고요. 꼭 맞는 이름을 찾아내면 언제나 가슴이 두근대거든요. 아저씨도 그런 적이 있나요? 매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오이밭에서 삽질을 하다 징그러운 하얀 땅벌레를 보면 가슴이 두근대긴 하더구나. 나는 그렇게 생긴 벌레를 싫어하거든. 에이, 그래서 가슴이 두근대는 건 제가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아저씨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땅벌레는 반짝이는 호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저 연못 이름이 베리 연못인가요? 내 생각엔 베리 씨가 저기 저 집에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집 이름은 비탈길 과수원 집이고 저 집 뒤로 저 큰 덤불이 없다면 여기서도 초록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저 다리를 건너 길을 가야 하니까 아직 800m는 더 가야 한다. 베리 씨 집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없나요? 아주 어린아이는 말고 제 또래로요. 11살쯤 된 아이가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고. 아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탄성을 질렀다. 와,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그래? 난 모르겠는걸. 내 생각엔 이교도적 냄새가 나서 기분 나쁜 이름인데. 나는 제인이나 메리 같은 쉬운 이름이 좋더라. 하지만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학교 선생님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랬더니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주변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벌써 다리에 왔네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있을래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무섭거든요. 다리 중간쯤에 왔는데 다리가 잭나이프처럼 접히면서 우리를 도동강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리 가운데쯤 왔다 싶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눈을 안 뜨고는 못 견디겠어요. 다리가 정말로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꼭 보고 싶거든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 거예요. 저는 그런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할 게 많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벌써 다 건넜네요. 뒤를 돌아봐야지. 잘 자요. 반짝이는 호수님. 저는 사랑하는 것에는 언제나 잘 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들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연못이 저한테 미소를 짓는 것 같네요. 언덕길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면서 매슈가 말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집은 저기. 아, 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허겁지겁 매슈의 말을 가로막으며 반쯤 들어올린 매슈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매슈가 가리킨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까지 감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알아맞힐 수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언덕마루에 올라와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주변 풍경은 부드러운 노을빛에 여전히 뚜렷했다. 서쪽으로는 교회의 거무스름한 뾰족탑이 금전화빛 하늘로 높이 솟아 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골짜기 너머에는 길고 완만한 빛 아래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뜨거운 눈빛으로 농가를 하나씩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침내 아이의 눈이 한쪽에서 떠날 줄 몰랐다. 왼쪽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주변 숲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도 나무에 핀 하얀 꽃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너머로 구름 한 점 없는 남서쪽 하늘에서는 커다란 수정 같은 하얀 별이 미래를 약속하는 길잡이의 등불처럼 반짝거렸다. 아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집이죠. 맞죠? 매슈는 기분이 좋은 듯 고삐로 앞말의 등을 찰싹 쳤다. 그래, 제대로 맞췄구나. 그런데 스펜스 부인이 어떤 집인지 말해줘서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말해주긴 했지만 오히려 다른 집들을 얘기한 것 같았어요. 아저씨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저 집을 보자마자 우리 집이란 느낌이 왔어요. 아,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마 제 팔은 팔꿈치부터 위로 온통 멍투성이일 거예요. 제가 오늘 무지하게 꼬집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끔찍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게 꿈일까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제 살을 꼬집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꿈이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꿈을 꾸는 게 낫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꼬집기도 그만두었죠. 하지만 꿈이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가 집에 거의 다 왔다고요. 그리고 아이는 기쁨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매슈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갈 데 없는 아이에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집이 결국에는 그 아이의 집이 될 수 없다고 말해줄 사람이 그가 아니라 마릴라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들은 린드 부인의 골짜기를 지났다. 그곳은 이미 상당히 어두웠지만 그들이 언덕을 올라 초록지붕 집으로 이어지는 긴 오솔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린드 부인이 창문 너머로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도착할 때가 되자 매슈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며 곧 닥칠 진실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었다. 그가 염려한 것은 마릴라나 그 자신이 아니었다. 그 실수로 그들 남매가 겪어야 할 성가신 수고도 아니었다. 그가 염려한 것은 어린 여자아이의 실망이었다. 환희에 젖은 빛이 아이의 눈에서 사라질 것을 생각하자 매슈는 뭔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어린 짐승을 죽여야 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은 어두움에 쌓인 마당으로 들어섰다. 포플러 잎들이 살그머니 바스락거렸다. 매슈가 아이를 안아 마당에 내려주었다. 아이가 나지막히 말했다. 나무가 잠자면서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세요.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그 아이의 물건을 모두 다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고 매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